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내 멋대로 상담을 하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내 멋대로 상담소가 어떤 채널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 저에게 이제 고민 사연을 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읽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담소는 아닙니다. 예. 애초에 제가 이런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연을 어디서 가져오냐?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이제 수많은 고민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이제 마음대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멋대로 상담소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저한테 직접 고민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상담을 해준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엄청난 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상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뭐 컨텐츠니까 진짜 사연을 제가 뭐 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미로 들어도 되는 거고 공감을 하셔도 뭐 좋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언니가 너무 싫어요입니다. 아무래도 첫날인 만큼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나름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다 싶은 거를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언니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컸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밥 먹다가 반찬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밥 먹다 갑자기 끌려가서 맞고, 이 반찬 안 알려줬다고 때리고 하는 거는 군대에서나 있는 일이라니요. 저희 때 뭐 병장이 일병이나 이병한테 야 오늘 저녁 반찬 뭐냐 물었을 때 반찬 메뉴 대답 제대로 못하면 막 집합 걸리고 상병한테 구사리 받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뭐 12살짜리 언니가 했다고요? 문제는 부모님이 발목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듣더니 그 이후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둘만 있는 날에는 갑자기 발목 내놓으라고 가위 가져오라고 끊어버린다고 했던 적도 많아요. 했던 적이 있어요가 아니고 했던 적도 많아요. 이거 뭐 직접 끊으려고 했는 것 같진 않아요. 가위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고 온 게 아니고. 장난이기는 하지만 좀 이게 어린 애가 하기에는 좀 살벌한 장난이죠.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길래 참. 그리고 항상 때릴 때는 여기가 맞으면 제일 아픈 부분이라며 하면서 때렸어요. 뭐 급소 같은 데를 어디서 알아와서 때렸다 이거겠네요. 언니는 유학을 했는데 방학 때 방학 때 한국 나올 때마다 너무 죽고 싶었고 점점 더 학대의 강도는 심해졌어요. 언니가 나올 때가 되면 저는 창문에서 뛰어내릴까 생각한 적도 많아요. 이게 창문에서 뛰어내릴까 생각했다는 거는 좀 그거 고층에 산다는 거죠. 아파트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래요. 설마 뭐 2층에서 뛰어내려야지. 이거는 아무리 어려도 2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지는 않고 크게 다칠 수 있다. 딱 그 정도는 생각할 건데 말이죠. 네. 지금은 이제 언니가 21살이 되어서 전처럼 저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말로 폭언을 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햇빛에만 가면 쓰러진다. 아까도 쓰러질 뻔했다. 등등. 부모님한테는 항상 아픈 척을 해요. 부모님한테 자기 이미지를 이제 자기는 동생을 패는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햇빛만 가도 쓰러지는 그런 약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동생을 때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부모님한테 좀 뭐랄까 선동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해주고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면 네가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해요. 부모님은 언니가 아주 약하고 공부 잘하는 착한 딸로 알고 있어요. 언니를 그냥 신뢰하는 거네요. 어. 그리고 엄마 앞에서 저를 병신 미친년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 앞에서 병신 미친년 이런 욕을 했다고요. 저도 부모님 앞에서 뭐 TV 보면서 좀 심한 말 한 적은 있고 해도 이런 식의 대놓고 욕은 한 적이 없는데 참 그 햇빛만 봐도 쓰러지는 약한 사람이지만 욕은 잘한다. 제가 왜 가만히 있냐고 난리를 친 후에야 엄마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 먹고 나서 언니한테 욕을 먹고 나서 엄마한테 중재를 이제 요청했는데 엄마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아니 엄마가 사과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생한테 사과했다는 거잖아요. 언니를 다그친 게 아니라 야 언니가 욕했는데 내가 사과한다. 이게 좀 뭔 상황이지? 그리고 바로 옆방을 쓰는데 항상 노래를 너무 시끄럽게 틀어서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냐는 식으로 얘기해요. 줄여도 조금밖에 안 줄이고요. 이 방이 붙어 있는데 약간 소음이 차단이 잘 안 되는 그런가 봐요. 짜증을 너무 냅니다.
예, 소리 줄여달라고 짜증내는 거죠. 항상 집에서 눈치 보고 언니 심기가 거슬릴까 조심조심 하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요. 속으로는 언니한테 욕하고 대드는 상상을 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약간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10살 때부터 계속 9년 동안 구박을 받았으니까 이제 언니한테 대드는 게 사실 언니는 강자라는 좀 그런 인식이 박혀 있을 거예요. 항상 자기는 당해왔고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세뇌된 것과 같은 그런 거죠. 트라우마가 박힌 거죠.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말을 해봤고요. 근데 조금 뭐라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신경을 안 쓰는가 보네요. 정말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둥 참으라는 둥 그런 답변하면 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얘기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이 사연에 대해서 그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라. 뭐 참으라는. 이게 좀 사실 식상하잖아요.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뭐 언니 동생이 잘 지내야지. 응? 네가 동생이니까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연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첫날이라서 어그로 끄는 사연을 가져왔는데도 이게 좀 몰입해서 읽으니까 뭐 가정이 좀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 구성이나 그런 거에는 문제 없고 뭐 경제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언니 자체가 일단 약간 정신이 이상하고 부모님은 이 자녀들 관계나 그런 가정 교육에 대해서 좀 뭐랄까 방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 제가 사연을 그 전에 읽어보고 이 사연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살 때부터 밥 먹다가 반찬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밥 먹는 중간에 끌려가서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10살, 12살 요런 자녀들이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잘 없지 않나요? 부모님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애를 끌고 가서 때리는데 언니가 동생 때리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이거 아까 읽어봤던 아킬레스건 이거 끊어지면 못 끊는다. 그러니까 뭐 가위 가져오라 해가지고 끊어버린다. 이게 뭐 실제로 끊을 것 같지는 않더라도 좀 어린 애가 하기에는 좀 살벌한 장난이죠. 그리고 아까도 나왔는 거 이거 여기가 맞으면 제일 아픈 부분이다 하면서 때리는 거. 이 보면 언니가 좀 자기보다 약한 동생, 그러니까 약자를 때리면서 재미를 느끼나 봐요. 좀 때리고 괴롭히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성격이죠. 정상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진짜 이게 타고난 그 천성 자체도 글러먹은 것 같지만 부모 영향도 있겠죠. 방관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때릴지를 지가 공부를 했는 거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야 여기 때리면 뭐 사람 되게 아프다 뭐 여기가 급소다 이런 얘기를 뭐 주변에서 어디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동생 한번 때려봐야 되겠네. 얼마나 아파하는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재밌으니까 한번 그거를 시도해보고 그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언니가 25살이 되어서 이제 전처럼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때리지는 않더라도 폭언을 한다 이거죠. 괴롭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 폭언도. 그러니까 언니가 21살이면 동생은 19살일 거 아니에요. 19살, 21살 정도면 사실 클 만큼 컸어요. 이제는 그 언니가 피지컬로 뭐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폭행했다가 동생이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대들면 지가 쳐맞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폭언 정도는 한다 이거죠. 아예 이제 그 괴롭힘의 그 쾌락을 포기는 못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그 아픈 척하면서 자기를 이제 약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하잖아요. 이 포장이 딱 그거죠. 이제는 내가 폭력으로는 괴롭힐 수 없으니까 폭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완전 개차반 나쁜 년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자기를 그 부모님한테 자기는 그냥 연약하고 동생 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지어놓는 거죠. 뭐 그러려면 폭언도 그 동생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뭐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많이 하진 않겠죠. 둘이 있을 때 즐겨 하겠죠. 좀 교활해요. 이 언니란 사람이. 언니는 일단 이런 사람인데 가정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애가 저 따위인가? 뭐 그런 좀 고민을 한 거죠. 보면 언니가 유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학 때 뭐 언니
올 때 뭐 죽고 싶었다, 뛰어내리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학을 했다는 게 사실 그 자녀 유학이 아무 가정에서나 못 보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어느 나라 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학 얘기 나온 거 봐서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 했는 건 아니고 한 몇 년간 외국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집에 돈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 방이 아까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랑 옆방 쓰는데 뭐 음악 소리 때문에 뭐 시끄럽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칫 보면 방이 붙어 있고 소음에 취약하니까 집이 좀 오래된 그런 가정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거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층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층이면서 방이 붙어 있는 구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뭐 빌라거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 중소형에는 자녀방이 붙어 있는 구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구축 아파트 중에서 대형평형이 있어요. 한 4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대형평형에서는 방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외에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이 구축 아파트예요. 이게 2009년식인가 그쯤 되는 아파트예요. 거기 구조인데 방이 붙어 있지 않아요. 방 3개가 있는데 33평 기준으로 이렇게 방이 3개가 있고 발코니도 확장되지 않은 게 기본이에요. 이건 발코니 확장 옵션 자체가 없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평면도가 이렇게만 제공이 돼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2010년 이전에 3베이 판상형이라고 하거든요. 3베이 세 방향이 아니 세 이제 침실 2개와 거실 1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는 구조. 이게 3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2023년에 그 완공이 되는 아파트거든요. 신축이죠. 이것도 똑같이 33평짜리인데 요거 같은 구조를 보통 4베이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구조인데 보시면 침실이 있고 왜 포베이냐 하면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방이 2개가 있는데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거의 남향 아니면 남동향으로 되어서 채광이 좋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녀방인데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 이게 검정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줄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가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틀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어, 이 가벽을 트지 않으면 2개의 방으로 이용되지만 그 소비자 요청에 의해서 이 가벽을 튼 구조를 하게 되면 큰 방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벽을 중간에 두고 방이 2개가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신축 아파트라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 사연자분의 집이 이렇게 가벽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방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빌라도 보면 이런 구조가 많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좀 붙어 있는 구조는 드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 유학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방이 붙어 있는 구조 이 2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집이 어느 정도로 경제력은 있는 집안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가장이시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성과를 일구신 분인 거죠. 어머니는 왠지 전업주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런 집안의 특징이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이 학력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밟아온 그 길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도 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근데 이런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식을 차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성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뭐 부모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근데 애초에 손가락 자체를 살살 깨무는 손가락이 있어요.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언니를 되게 살살 깨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차별을 하는 집은 많아요.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성적인 거죠. 언니는 이제 유학도 가고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동생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동생이 분명 언니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언니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마 그런 걸로 언니와 동생을 아예 딱 차별을 두고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동생은 약간 뭐랄까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이제 언니를 공부 잘하는 착한 딸로 알고 있다. 공부 잘하니까 착한 딸이지 이런 부모님한테는 성적으로 이미 언니가 부모님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언니가 또 정치질도 잘하는 아주 교활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 앞에서 병신 미친년 뭐 진짜 이거는 부모 앞에서 할 욕의 수위는 아니죠.
이런 걸 했는데도 뭐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그 사연자가 참다 참다 못해 왜 가만히 있냐고 엄마한테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를 했는데 그 누구한테? 사연자한테, 나한테, 나한테 사과를 했어요. 욕을 한 거는 이 언니인데 언니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한테 사과를 했다. 사과를 왜 하는 거야? 이런 자식을 낳아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인 거야? 아니면 나는 차마 네 언니를 다 이럴 수 없다. 언니 를 꾸짖을 수가 없는 나를 용서해라 이건가? 응. 그러니까 언니의 잘못에 대해 꾸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연자한테 미안해. 부모 제정신인가 진짜.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자녀에 대한 차별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 진짜 사연자는 주워온 자식 아닌가 싶을 정도죠. 예.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이 사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잘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참으라 이런 소리 하면 다 삭제할 거라 하잖아요. 개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달라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이좋게 지내라 하잖아요. 언니가 나랑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어요. 나를 어릴 때부터 폭행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요? 이건 일방적인 노력으로 사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참으라고 하는데 어, 때리는 사람 보고 뭐 어떻게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참으라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없이 피해자가 참으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이런 소리는 진짜 이런 상투적인 이런 소리를 아마 부모님한테 실컷 들었을 거예요. 어, 그렇게 부모 교육, 아니 자식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니까 이딴 소리밖에 안 하겠죠. 자, 고민을 하면서 제가 대응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그래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좀 십선비 같은 소리인데 언니보다 공부 잘해서 부모님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가정이 이 부모님이 그 성적 때문에 언니와 동생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첫 번째 답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고3이니까 19살이니까 당장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시고 갈 수 있는 대학 들어가시고 거기서 진짜 악착같이 공부해서 스펙 쌓아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토익 뭐 시험 잘 받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언니보다 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돈 잘 벌면 성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애초에 언니가 지금 공부를 잘해요. 공부머리가 이 동생분보다 좋아요. 게다가 언니는 계속 동생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면 동생이 공부에 집중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잖아요. 괴롭힘 당하는데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십선비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네가 언니보다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면 부모님이 너를 인정할 거다. 이건 십선비적 맞아요. 십선비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성 없어요, 솔직히. 두 번째, 어, 운동을 빡세게 해서 진짜 이거는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언니를 완전 조져버린 방법이에요. 역지사지로 직관적인 해결법, 해결법이라기보다 직관적인 대응 방법이죠. 내가 당했으니까 진짜 언니를 내가 운동해서 한번 진짜 밟아버리겠다 이거죠. 어. 이 폭력은 이 폭력에 대한 공포는 상대방에게 진짜 직관적으로 전달돼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눈앞에 그 폭력으로 인한 공포가 닥치잖아요. 그럼 인간은 쫄아가지고 진짜 굴복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어설프게 진짜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여자들 싸울 때 보면 머리카락부터 잡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복수하려 그러면 운동을 배운 남자들 있잖아요. 가드 딱 올리고 얼굴을 향해서 진짜 면상을 빡 날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운 남자들처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조깅 줄넘기 이게 기초 스태미너를 증진시키는 데 되게 도움되거든요. 이 줄넘기 아킬레스건을 단련해서 보통 복싱하는 사람들이 풋워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 아킬레스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줄넘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체력 단련하면서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복싱 같은 거 그런 타격 훈련, 연습도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서 실전에서 진짜 주먹으로 면상을 꽂을 수 있는,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싸움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성분이 이렇게 되기 쉽지는 않은데 뭐 격투기 영상도 보고 예, 격투기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막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빡시게 훈련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샌드백도 쳐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공부는 포기해야 돼요. 내 미래는 포기하고 언니를 향한 복수만을 위해 내 인생을 보내는 거죠. 어. 딱 부모님이 그 집을 비웠을 때, 언니만 둘이 있을 때 딱 문 잠그고,
완전 언니를 조지는데 진짜 언니가 쓰러져서 이 사연자분 다리 붙잡고 진짜 질질 자면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살려달라고. 미안하다도 아니고 진짜 살려달라. 죽을 것 같은 그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진짜 싹싹 빌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 피떡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잘 사과하면 위기 모면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틈을 봐서 동생한테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적당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완전 피떡돼서 자칫하면 내가 골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피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멱살 붙잡고 면상 보면서 야, 니 눈 똑바로 봐래. 똑바로 보라고. 어, 내가 진짜 9년 동안 참았다. 어, 내가 어릴 때는 니보다 등치도 작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참았는데 앞으로 니 계속 이따구로 굴면 진짜 못 걸어 다닐 거다. 어, 진짜 기댕기게 만들어줄게. 조심해라. 동생이랑 눈만 마주쳐도 진짜 막 다리를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공포를 심어줄 정도로 조져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답변도 뭐 현실 불가능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근데도 굳이 이런 답변을 왜 넣냐면 이 사연을 읽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대응 방안이 이거였어요. 솔직히 그렇게 내가 당했는데 그냥 십선비 같이 뭐 그저 참고 넘기고 미래 내가 성공해서 뭐 언니를 뛰어넘겠다 이렇게만 살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예. 인간이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했죠. 근데 정신 차리고 뭐 남의 일이니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 보세요. 가뜩이나 부모님은 언니를 이미 편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언니를 완전 자기가 아끼는 이 부모님이 아끼는 언니를 내가 조져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잘못이야 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원래 동생은 애물단지였어요. 이 애물단지 자식을 이제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그냥 사고를 치네 이 사단을 내네 이래 생각할 거예요. 어, 애초에 반성할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인격이 됐으면 자식이 이 지경이 되도록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뭐 사연자는 쫓겨나거나 뭐 집에서 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이 방법이 뭐 순간적으로 통쾌할 수는 있어도 본인 인생에 두고 보면 그냥 리스크밖에 없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완전 십선비는 아니고 진짜로 본인의 그 미래와 인생을 생각하는 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골랐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지금 고3이잖아요. 한 반년 좀 넘게 남았는데 고등학교는 일단 졸업을 하신 다음에 독립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중에 3-1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대학교는 가세요. 어떤 대학을 가든. 그리고 그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세요. 꼭 타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좀 먼 곳.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취하게 되겠죠. 자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연락도 띄엄띄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이 부모님들이 그 이 사연자분을 그렇게 뭐 애지중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그 뭐 연락도 잘 안 할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경우 잘 없을 거예요. 언니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가 덜해지겠죠. 그리고 이 부모님이 그 뭐랄까 사연자분이 멀리 떨어져서 뭐 안 보여서 속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뭐 애물단지로 생각하니까 이 자취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로 지원을 잘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는 꼭 하세요. 뭐 학기 중에도 뭐 주말 알바나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하면서 돈 좀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이 방법은 그냥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멀어지기만 하는 방법인데 부모님이 뭐 이를 계기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뭐 말 안 듣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뭐 좀 안 봐서 속편하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도 사연자분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예. 자, 그리고 3-2의 방법은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하고 가족과 연을 끊는 방법인데 대학교를 가면서 연을 끊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대학교에 입학은 하세요. 지원을 해서. 입학하시고 입학식 하자마자 입학 취소.
자퇴, 이거 학생 뭐 종합정보관인가 그런 데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자퇴를 신청하세요.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등록금 자체가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요즘에 한 500 이상 할 건데 그게 초기 생활 자금이 되니까 이 등록금을 만약에 카드 결제가 아니라 은행 가서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뭐 저는 그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자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환불해 본 적이 없지만 환불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 등록금을 환불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일단 집을 나와서 원룸 보증금을 내고 첫 달 월세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첫 달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졸 학력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 요즘에 최저 시급 받아도 풀타임으로 일하면 한 200 정도 되니까 그걸로 생활비 충당하면서 최대한 저축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돈이 쌓였을 때 국비 직업훈련 같은 거 받으셔도 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고졸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펙을 쌓아서 이제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저축 열심히 하시면서 경제 공부랑 이제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사실 고졸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대졸자랑 고졸자랑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예, 대졸자가 아무리 흔하다 하지만 아직도 고졸자는 있고 그리고 대졸자를 채용을 했을 때는 그 학력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라는 것이 꼭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 고졸로 노력해서 뭐 재산을 불리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성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방법이 사업이고요. 그 외의 방법이 뭐 재테크거나 투자 그런 게 있겠죠. 좀 힘든 길이긴 한데, 그리고 뭐 어느 방법을 하든 전 이 사연자분께서 일단 그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살면서 여유가 생기면 좀 좋은 남자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서 살면 사람이 좀 나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짝을 만난다는 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위안이 됩니다. 물론 잘 만나야 되겠죠.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앞에 뭐 두 가지 방법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컨텐츠 시간을 끌기 위한 뭐 그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들을 끝까지 추천해 드릴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게 제일 무난해요. 이게 제일 무난하지만 그거 부모님이 반성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어쨌든 뭐 오늘 사연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